도는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본 문장이었다. 정진수는 그 말을 무심코 흘려 넘겼지만 나중에야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다. 그날도 진수는 집 앞 슈퍼에서 달걀 한 판과 두부 한 모, 라면 한 묶음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빠, 라면 산 거예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딸이 소리쳤다. 이소민, 28세. 몇 년째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웃는 얼굴만큼은 집안의 햇살 같은 존재였다. 네가 좋아하잖아. 오늘은 매운맛이야. 대박 진짜 요즘도 신경 써주시네. 정진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려놨다. 아내 박지영은 조용히 물을 끓이며 말했다. 수민이 내일 면접 있다고 했지. 아침 일찍 깨워줘야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같이 일어나 줄게. 그 말에 주방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 큰 소리 치지 않고 집을 꾸려 나갔다. 식탁에는 단출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진수, 지영, 딸 수민, 그리고 아들 준호. 내 식구가 둘러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평범했지만 어쩌면 진수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다. 아빠, 혹시 내일 이력서 좀 같이 봐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보자. 내 글, 늘 진심이 느껴져서 좋더라. 소미는 씩 웃었고 그 옆에서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저녁을 마친 후 정진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그 속에는 오래전부터 적어 내려간 꿈 목록이 있었다. 가족 해외여행 보내기, 오래된 우리 집 리모델링, 아내 지영에게 금반지 선물하기, 내 이름으로 된 중고차 한 대, 아이들 이름으로 저축 통장 만들기. 진수는 조용히 그 노트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언젠가는 꼭 한 번쯤은. 다음 날, 진수는 평소처럼 슈퍼마켓에 들렀다. 달걀, 두부, 멸치, 그리고 라면. 익숙한 조합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계산대 옆 복권 판매기가 눈에 들어왔다. 복권 하나 주세요. 1,000원짜리로요. 그는 그냥 습관처럼 별 생각 없이 사서 지갑에 넣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다. 진수는 맥주 한 캔을 따며 지갑에서 복권을 꺼냈다. 오늘의 당첨 번호는 6C2130N 어마스미 4이 보너스는 17번입니다. 그는 잠시 텔레비전과 손에 든 종이를 번갈아 봤다.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맞아 떨어졌다. 뭐지? 손이 덜덜 떨렸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됐다. 진짜 됐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냥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걸까?
처음이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실수처럼 느껴졌던 것은 운명이라는 단어가 손끝에서 스르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은행 고층 빌딩 안에서 복권 당첨금 수령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그는 확인했다. 금액 45억 원. 은행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그는 햇볕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지금 말하면 가족이 너무 놀라겠지. 아니면 나 혼자서 이 돈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어쩌면 처음으로 내 인생이란 걸 진짜 누려볼 수 있는 기회 같았다. 지금껏 그는 늘 아빠, 남편으로만 살아왔다. 한 번쯤은 정진수라는 사람으로만 살아보고 싶었다. 며칠 후, 진수는 새로 산 셔츠와 정장을 입고 당구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야, 너 뭐냐, 스타일 확 바뀌었네. 복권이라도 됐냐?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운 좋게 투자 하나 잘 돼서. 그날 밤 그는 호텔배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스트레이트로 주세요. 처음 마셔보는 술, 익숙지 않은 분위기, 하지만 묘하게 설레는 감정, 이런 기분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그날, 그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다. 딱 하루쯤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며칠이 흘렀다. 진수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투자 유튜브를 보았다. 명품 지갑, 중년 남성 시계 추천, 성공한 남자의 스타일 같은 검색어가 익숙해졌다.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하루는 강남의 고급 라운지집에서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혼자세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도도한 인상의 여성. 이름은 서다현. 그럼 둘이 마셔도 되겠네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 밤, 진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발끝은 조금씩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서다연을 처음 만난 밤 이후 정진수는 며칠 동안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다거나 화려하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 눈빛, 존재감 모두가 지금껏 진수가 살아오지 않았던 세계의 냄새를 풍겼다. 오빠는 참 편안한 사람이네요. 이런 느낌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수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긴 대화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혹시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그냥 이런 게 너무 처음이라서. 다연은 말없이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욕망에 자신을 맡겼다. 낯선 침대, 고급 침구, 부드러운 살결, 거친 숨결. 그는 점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잃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이 끝난 후 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삶을 나도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그건 오빠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죠. 다현은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수는 알았다. 이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란 걸. 그저 숫자 6개가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걸. 그 후 진수는 집에 점점 덜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말투도, 눈빛도. 지영의 말에 진수는 무심하게 웃었다. 거짓말은 점점 익숙해졌고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짜증이 먼저 올라왔다. 소미는 어느 날 식탁에서 말했다. 요즘 아빠 이상하지 않아? 출근도 안 하면서. 옷은 왜 그렇게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 지영은 대답 대신 밥을 푸기만 했다. 아무도 몰랐다. 진수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라운지에서는 사람들 모두 그를 조 사장님이라 불렀다. 차 바꾸셨다면서요. 주식도 하세요. 대단하세요. 역시 요즘은 투자 잘하는 사람이 승자죠. 젊은 남자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여자들은 그의 옆자리에 자연스레 앉았다. 진수는 그 세계가 편해졌다. 명품 셔츠, 시계, 고급 와인, 밤의 조명, 모든 것이 그를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박지영, 소민이, 준호, 이름들이 문득 떠오르다가도 곧 밀어냈다. 그건 이제 전생의 이름 같았다. 몇 주 후 서다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나 아는 오빠 중에 코인 쪽으로 크게 성공한 분 있어요. 요즘 미국 재벌들도 투자하고 있대요. 진수는 눈을 찌푸렸다.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요즘은 법적으로도 정리되고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 통해 하면 괜찮대요. 오빠는 능력 있으시니까 소개만 받아봐요. 기회는 타이밍이니까요. 진수는 그날 밤 혼자 와인을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예전엔 소액으로 코인 투자했을 때는 재미도 못 봤지. 그땐 돈이 없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결국 그는 다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그는 몰랐다. 그 발걸음이 파멸의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 강남의 고급 사무실. 양복 입은 남자가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지금 투자하신 신규 코인입니다. 기존에 들어온 분들 모두 최소 150% 수익 보셨고요. 오빠는 창립 자급으로 들어가시는 거라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서다현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같은 분은 그냥 믿고 맡기시고 결과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진수는 머뭇거리다. 10억 원을 송금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여유 자금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다. 며칠이 지나고 사이트의 수익률 그래프는 꿈처럼 상승했다. 다현은 말했다. 오빠, 최고 등급 되려면 15억만 더 넣으면 돼요.
그럼 VIP 전용 거래소 접근도 가능하대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좌를 열었다. 그래도 아직 30억은 남았어.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C 5억 원을 더 이체했다. 그는 몰랐다. 그 사이트는 가짜였고 모든 숫자는 조작된 환상이었다는 걸. 월요일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열었다.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404 not found. 뭔가 잘못됐나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다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진수는 얼어붙었다. 곧장 다현이 있던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워진 지 오래였다. 냉장고 문틈에 끼어 있던 립스틱 하나만이 텅 빈 공간을 비웃고 있었다. 진수는 급히 통장을 열었다. 그래도 30억은 남아있겠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눈을 부릅떴다. 잔액 0원. H내역에는 며칠 전 유한 파이낸셜 해외 계좌로 정확히 30억 원 이체 완료가 떠 있었다. 그날 밤 진수는 방 안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누군지도 모를 남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니었다. 아니,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가진 건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카드빚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버렸다는 후회뿐. 그리고 진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저녁. 정진수는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예전 살던 동네로 향했다. 그가 떠났던 집, 박지영과 아이들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곳 현관 앞. 손가락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떨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누르기로 했다. 문을 연 건 아들, 준호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왔어? 우린 아빠 없어도 잘 살아.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안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준호야.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지영의 눈은 너무나 낯설게 차가웠다. 경철 씨,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박지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정진수는 눈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 있었다. 뒤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들어가. 할 얘기 없잖아. 그래, 미안해. 나 그냥 뭐여 그 돈으로 가족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여자 만나고 호화 생활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 순간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눈시울이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을 본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돌아가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로. 그날 밤 진수는 근처 찜질방에서 잤다. 침낭도 없이 딱딱한 바닥 위. 한때는 45억 원을 가졌던 사내가 3천 원짜리 삶에 웅크리고 있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돈이 많으면 뭐해. 내 옆엔 아무도 없는데. 그의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튿날 아침 진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망치지 말자. 이제는 진짜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택배, 배달, 막일, 청소, 뭐든 상관없었다. 마침내 한 건설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새벽 4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가능합니까? 예. 뭐든 하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현장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삽을 들었다. 하루 16시간 노동,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처음 며칠은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왔다. 무릎은 퉁퉁 붓고 허리는 늘 뻐근했다. 밤이면 찜질방 바닥에 몸을 눕히기도 전에 잠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절대 돈을 쓰지 않았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루 5,000원 이상 쓰지 않았다. 모든 수입은 한 통장에 저축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찍힌 숫자가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이 정직한 돈이라 생각했다. 1년이 흐른 뒤 그는 보증금 없는 작은 분식집 자리를 발견했다. 직접 배운 김밥 말기, 유튜브로 익힌 라면 조리법, 수제 돈가스 튀기기, 우동 육수 만들기. 간판에는 4글자를 적었다. 정성분식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자. 그의 다짐은 단순하고 진심이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밥 하나를 싸더라도 정성스럽게,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간을 맞췄다. 그런 진심은 결국 전해졌다.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뭐가 다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진수는 온몸이 녹는 듯했다. 45억을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2년 후 정성분식은 소문이 났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마다 줄을 섰고 학생들도 저녁이면 들렀다. 그는 직원을 1명 고용했고 옆 가게까지 확장했다. 손님에게 무뚝뚝하게 김밥을 내주던 사내가 이젠 웃으며 잘 먹고 가세요를 외쳤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사장님, 원래 식당 하시던 분은 아니죠? 네, 인생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지금 잘 되시잖아요. 멋지세요. 진수는 웃었다. 그게 얼마나 값진 말인지 아세요? 3년 후, 그는 2번째 가게를 열었다. 간판은 이렇게 달았다. 가족분식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어느 봄날,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딸, 이소민이었다. 아바, 소민아, 어떻게... 아빠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아빠가 직접 만든 김밥을 먹었다. 맛있다. 정말로 맛있어요. 진수는 말없이 웃었다. 아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날 그녀는 1시간 넘게 가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가끔 아빠 얘기해요? 걱정하고 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다. 일주일 후 이번엔 아들 이준호가 찾아왔다. 아바, 준호야.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요. 아니야, 화낼 만했어. 아빠가 그랬잖아. 근데요, 동네 사람들이 아빠 칭찬해요. 김밥 정말 맛있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괜히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준호도 김밥을 먹었다. 아빠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아빠, 엄마 만나보세요. 한 달 후 박지영이 분식집을 찾아왔다. 경철 씨,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진수가 만든 김치 우동을 먹었다. 국물 한 모금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그냥 당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영아, 나 정말 후회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서야 알겠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1년 후 정진수는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가족 4명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 분식집은 5곳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10명이 넘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났고 김밥을 직접 말고 라면 국물을 직접 우렸다. 이제 그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정진수가 말했다. 내가 45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 소민이 물었다. 왜요? 그땐 돈만 있고 마음은 가난했거든. 지금은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이 부자야.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철들었네? 늦었지만 그래도 철들었으니까 다행이죠.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 혼자 가진 45억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값지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빠, 이번에 인터뷰 들어왔대요. 이소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지역 방송에서 성실 자영업자 특집 찍는다는데 정성분식 대표님이시잖아요. 정진수는 민망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무슨 그런 건 유명한 가게들이 하는 거지. 요즘 우리 매장 5개예요. 아빠, 직원도 10명 넘고 이제 정말 대표님 맞아요. 지영도 조용히 웃었다. 당신 요즘 얼굴빛이 참 좋아요. 예전에는 눈빛이 늘 어두웠는데 정진수는 식탁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땐 내가 나를 봐도 사람이 아니었지.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 그 순간 소민이 살짝 말을 돌렸다. 근데 아빠,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메모장에 적어놨던 그거, 어떤 거? 가족 해외여행 보내기, 엄마 금반지 선물하기, 이런 거 이제 다 이뤘잖아요. 정진수는 순간 멈칫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낡은 메모장.
다시 5억이 있었을 땐 열어보지도 않았던 그것. 하지만 지금은 매달 체크하며 지켜가고 있는 작은 목표들. 이제야 진짜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구나. 며칠 후 지역 방송팀이 인터뷰를 위해 가게로 찾아왔다. 대표님, 처음 장사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묻는 질문에 진수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땐 뭔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때는 제가 세상을 가졌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촬영이 끝난 뒤 촬영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혹시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 생각 있으세요? 서울 쪽 본사에서 투자 문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정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프랜차이즈요? 저희 같은 가게도요? 그럼요. 요즘은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망한 복권 부자가 김밥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거 스토리로는 이미 충분히 화제성 있죠. 진수는 웃었다. 아, 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진수는 가만히 창밖을 보았다. 서울 본사, 프랜차이즈, 투자 유치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진짜 잘 되면 우리 가족한테도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소민이 결혼 자금, 준호 유학.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또다시 사라져가는 나 자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처음 김밥을 말던 그 송긋. 그걸 잊어버리면 또 무너질 텐데. 며칠 후 그는 서울의 프랜차이즈 기획사 대표와 만났다. 대표님, 가게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 소비자들은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정성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큰 규모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건 대표님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일이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인서에는 1차 투자금 5억 2년 안에 가맹점 리미게 확대, 전국 TV 광고, 유튜브 홍보, 대표 이미지 활용료까지 적혀 있었다. 정진수는 흔들렸다. 그 종이 위 숫자들이 어쩌면 또 다른 유혹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며칠 후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는 물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다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해서 잘하면 또 예전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대.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밥만 먹다가 조용히 말했다. 경철 씨,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욕망의 얼굴을 하게 되는 건 그게 두려워요. 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밥을 다 먹고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당신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정진수는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오른쪽 여백엔 아내가 준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고급 시계를 찬 사람이 아니라 김밥을 정성껏 싸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정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틀 후 기획사에
전화했다. 죄송하지만 이번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다. 정성 분식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다. 서울에 매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김밥은 정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준호는 요식업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소미는 취업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식 날 정진수는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바라보았다. 아빠, 나 어때요? 말이 안 나올 만큼 예쁘다. 오늘 아빠가 나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이 정말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후 혼자 가게에 앉아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늦었지만 가장 값진 시기를 살아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 둔다.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 깔끔한 머리, 그리고 익숙한 말투. 정 사장님이시죠, 혹시? 서다현 씨, 이름 기억하시나요? 정진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이름, 그 모든 걸 무너뜨렸던 이름. 그 사람, 무슨 일이라도. 최근 그녀가 구속됐습니다.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요. 대표님 이름도 피해자 명단에 올라와 있더군요.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녀가 잡혔다고요? 예. 현재 진술 과정에서 대표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혹시 따로 만나서 진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이제 잊고 싶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정진수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 여자가 잡혔대. 이제라도 죗값 받는다고 하더라. 지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끝내요. 우린 지금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진수는 안다. 인생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에게 남은 건 다시 5억이 아니라 한 번 무너졌기에 더 단단해진 마음, 그리고 진짜 가족이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어느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분식집 외벽엔 새로 칠한 연한 민트색 페인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정진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렸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움직임에 익숙하다는 듯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당신, 오늘도 나가요, 응. 아침엔 새로 온 알바생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당신은 진짜 사장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게 좋은 사람 같아. 진수는 웃었다. 맞아. 일하는 게 좋아. 특히 그걸 누군가가 먹고 행복해하는 게 더 좋아. 지영은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불안해했잖아요. 지금은 얼굴이 참 편해 보여요.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가진 걸 잃을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였어.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매장 안에는 이미 김치 준비를 마친 이준호가 있었다. 아빠, 이거 절여놨어요? 오, 잘했네. 이젠 거의 가게 주인이 다 됐구나. 준호는 씩 웃었다. 나중에 진짜 아빠 가게 물려받으면 간판은 안 바꿀 거예요. 정성분식이라는 이름 그대로. 진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이젠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낯익은 손님이 가게 문을 열었다. 바로 방송국 작가였다. 대표님, 기억하세요? 예전에 인터뷰했던 PD님이 이번엔 책을 내신대요. 대표님 이야기를 한 꼭지로 넣고 싶다시네요. 에이, 제가 무슨... 사실 그땐 방송 분량이 짧아서 다 못 담았거든요. 이번엔 길게. 대표님의 인생 복권 이야기로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작가는 덧붙였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 이야기가 요즘은 제일 감동적이거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진심껏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책을 위한 인터뷰가 시작됐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돈이란 게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가 아니라 그걸 위해 내가 뭘 놓쳤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45억. 사실 한 번도 행복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이 떠나고 나서야 진짜로 내 곁에 있던 게 뭔지 보였죠. 그걸 잃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작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꺼질 때까지 그들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영은 책상에 앉아 진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소민이랑 상의했어. 당신 60번째 생일에 뭘 준비할까 하다가. 진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비행기 티켓 4장이 들어 있었다. 가족여행, 이거 제주도야 예전부터 당신이 말했잖아. 우리 넷이서 다시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순간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나 그거 메모장에 썼던 건데 당신 언제 그걸...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의 메모장 안에서 당신을 봤으니까 제주도, 맑은 하늘, 쪽빛 바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억새밭. 진수는 해변에서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영과 두 아이가 나란히 있었다. 소미는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아빠, 여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곳 같아. 준호는 모래에 앉아 손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정성이라는 두 글자, 그 옆에 덧붙인 말.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 진수는 그걸 보며 조용히 앉아 모래 위에 손으로 이렇게 썼다.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가장 마지막 장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을 적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가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내가 다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후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성분식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다. 대신 소박하고 성실한 매장으로 지방 소도시마다 하나씩 늘어갔다. 정진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칭찬은 누구도 아닌 지영이 식탁에서 말한 그 한마디였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어느 늦가을 저녁, 진수는 폐점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갔다. 거리엔 노란 은행잎이 쌓여 있었고 가게 유리창엔 손님들이 남긴 포스트잇 메모가 가득했다. 이 집 김밥 먹으면 하루가 힘나죠. 사장님, 라면 국물은 사랑이에요. 여기 오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는 문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잘 살아냈다. 그리고 그는 유리창에 붙은 마지막 메모 하나에 손을 얹었다. 혼자 가진 45억보다 함께 나눈 4,500원짜리 김밥 한 줄이 더 따뜻했다.